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87페이지에 이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파트 배울 텐데, 자 거기 1번에 하위 문화 있지. 이 하위 문화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먼저 우리가 자 하위 문화라는 개념 배우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 일단 전체 문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하위 문화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전체 문화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전체 문화는 자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를 우리가 전체 문화라고 해요.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 보통 우리가 이제 전체 문화라고도 하고 또는 전체 문화 요소라고도 할 거거든. 그럼 한국 문화 하면 한국인들이 생활 양식의 총체 중에 대다수가 공유하는 것들 뭐 있지? 예를 들어 먹는 거에서 쌀밥 또는 김치, 그치? 근데 내가 무조건 다 대다수라고 하는 표현을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 문화라는 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어떤 하나의 문화 전체 문화 다시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를 전체 문화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자 하위 문화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하위 문화는 뭐냐면 일단 전체 문화적 요소는 공유하는 거야. 전체 문화적 요소는 공유하면서 그 집단만의 구별되는 자 독특한 문화 요소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위 문화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자 다시 전체 문화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가 전체 문화고, 자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 요소를 갖고 있는 집단을 하위 문화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가 전체 문화면 한국 문화 안에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있지. 그럼 청소년들은 전체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어떤 거 있을까? 청소년 문화에서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은 언어 습관이지. 일단 너희들은 또 은어를 쓰잖아. 그쵸? 말 조심해야 된다 진짜. 너네가 그 친구들이랑 하는 말 그대로 집에 가서 하면 이제 너네 어떻게 돼? 머리 밀리잖아. 그러니까 너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너네가 그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졸라라는 표현은 그냥 일상 아닌가? 졸라라는 표현 안 쓰니? 너무 약해? 지금 너무 약한 거야 졸라는? 그럼 그냥 씨발이야? 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희들만의 어떤 언어 습관 또는 은어 문화가 청소년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거든. 그치? 그래서 꼭 체크해 다시.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야. 자 근데 일단 하나 체크할게. 요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가 아니고요. 일단 체크하세요. 자 상대적 관계야. 그럼 상대적 관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다시 한국 문화가 전체 문화면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지, 그치? 그런데 청소년 문화를 전체 문화로 보면 또 청소년 안에 중2병 문화가 있잖아. 그럼 또 청소년들 중에서 중2 애들은 아니 요새 이제 중2라고 안 하고 중2병이 아니 내려왔다가 더 초병.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5학년부터 이제 애들이 지랄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일단 너희들도 한번 중2병 겪었지. 일단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그런 거. 그러면 또 청소년 문화가 전체 자 한국 문화 다시 한국 문화에서 보면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지만 청소년 문화를 전체 문화로 보면 또 그 안에 중2병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면 중2병 문화가 또 하위 문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상대적일 수 있고 기준에 따라 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 구분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자 그런데 또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이런 개념이 등장해. 자 이번에는 자 반문화라는 개념이 등장할 거예요. 반문화. 그럼 반문화는 어떤 거냐면 일단 체크. 반문화는 하위 문화야. 일단 알아놔. 반문화는 하위 문화다. 결국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문화적 요소를 공유해. 그리고 그들만의 구별되고 자 독특한 특징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구별되고 독특한 특징이 일반적인 그 사회의 주류 문화와 대립하거나 자 또는 주류 문화에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시 반문화는 하위 문화인데
하위 문화 중에서도 그 구별되고 독특한 특징이 주류 문화와 대립하거나 또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너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사회적으로 마약하면 돼, 안 돼? 대마초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대마초라는 집단들이 존재하잖아. 그럼 그들만의 구별되고 독특한 특징인데, 이런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잖아. 범죄지. 그럼 그런 집단들은 우리가 일종의 무슨 문화를 보는 거야? 반문화를 보는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실제 1970년대 자, 미국의 히피 문화가 나와요. 미국의 히피 문화. 그래서 히피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미국의 70년대 20대 젊은이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권위, 기성세대에 저항하면서 직업도 갖지 않고, 그리고 뭐 방랑하면서 마약을 즐기고 음악에 탐닉했다,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19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도 그 당시에서는 하위 문화 중에서도 반문화를 규정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너네가 벤 다이어리를 꼭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이 관계를 꼭 정리해야 돼. 자, 그럼 다시 반문화는 다시 어디 문화에 포함된다? 하위 문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하위 문화 중에는 반문화적 요소가 없는 하위 문화가 있는 거고, 반문화적 요소가 있는 하위 문화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꼭 알아야 돼. 하위 문화 중에는 반문화적 요소가 없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적 요소가 있는 하위 문화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하위 문화, 전체 문화 또는 반문화의 규정은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문화도 시간이 지나면 하위 문화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전체 문화도 시간이 지나면 반문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위 문화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문화가 될 수 있냐면 반문화 또는 전체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반문화도 시간이 지나면 하위 문화가 되거나 또는 전체 문화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대표적인 사례 보자. 자, 우리나라 개항기 때 서학글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 그럼 개항기 때 기독교는 무슨 문화야? 그 사회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 일부만 기독교를 믿었어. 근데 하위 문화인데, 그 당시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하고 평등을 주장했잖아.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서 기독교를 범죄시했다고. 그래서 실제로요,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서, 너는 저기 서울에 한강 따라가면 서강대 근처에 절두산이라고 있거든. 그럼 기독교 신자들 쫙 잡아와가지고요, 성경을 바닥에 두고 성경을 밟고 배교하면 살려줘서, 배교, 종교를 배신하면. 근데 만약에 배교하지 않지,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절두산 성지라고 해서 목을 잘라버린 성지가 있거든. 자, 그러면 조선시대 개항기 때 기독교는 반문화였지, 그치? 근데 지금 반문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하면 그냥 대다수가 믿으니까 어느 정도 주류 문화 또는 전체 문화가 됐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거야. 또는 반대로, 잘 봐. 조선시대 때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건 일반적인 전체 문화였죠. 근데 너네 지금 생각해봐. 지금 너네가 만약에 내가 수업 들어와서 상투 틀고 갓을 쓰고 들어와서 너희들한테 세배를 하면, 그럼 너희들이 문병이를 보고 참 선생님은 예의가 바르구나라고 생각하겠냐? 아니면 속으로 비용신이라고 하겠니? 그게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지만 심하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반문화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거 체크하고요. 특히 시험에 이 하위 문화의 종류로, 선생님 아까 전에 대표적으로 청소년 문화를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하위 문화의 대표적 종류로, 자, 청소년 문화도 대표적인 하위 문화고요. 또는 지역 문화. 지역 문화도 대표적인 하위 문화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뭐 이제 너네가 이 지역에만 좀 한정돼 살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대학 가고 여행 많이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방언, 사투리가 다 틀리지, 그렇지? 지역은 사투리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마다 실제로 지역색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 지역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하위 문화는 뭐가 있냐면 세대 문화예요. 그 세대만 공유하는 문화, 세대 문화. 너네는 흑백 텔레비전 본 적 없죠? 흑백 텔레비전. 나도 본 적 없어. 오해하지 마. 나도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흑백 텔레비전이었다고 하더라고. 절대 나 진짜 본 적 없다. 나 본 적 없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끔 또 청소년 문화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이 세대 문화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세대별로 공유하는 거. 그래서 너네 가끔
텔레비전 보면 7080 콘서트 하잖아. 그럼 너네 딱 들으면 무슨 음악인지 모르지. 그런데 부모님들은 또 들으면 갑자기 눈앞이 뿌얘지면서 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이제 20대 때 만났던 분을 상상하면서, 그렇지? 그런 거 있고요. 또는 너는 뭐 탑골 뭐 이래가지고 옛날 노래 다시 한번 보는 거 유튜브에. 자, 그런 것도 대표적인 하위 문화다. 자, 그렇게 보면요, 이제 하나만 체크할게. 그래서 너네가 이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 반문화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하나 문화가 있는데, 자, 요거를 전체 문화라고 할게요. 요거를 전체 문화라고 하고, 자, 그 안에 또 그 안에, 전체 문화 안에 또 여러 가지 사회 집단이 존재해. 자, 그런데 보니까, 자, 여기에 A라는 집단이 있고, 여기 B라는 집단이 있고, 여기 C라는 집단이 있는데, 자, A라는 집단, 아니, 모든 집단은, 자, 문화 요소 중에 별이라는 문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별이라는 문화 요소는 전체 문화 요소야, 하위 문화 요소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전체 문화 요소지. 자, 그런데 보니까 A라는 집단은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 B라는 집단은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 C라는 집단도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 그러면 동그라미는 A 집단의 하위 문화 요소죠? 네모는 B 집단의 하위 문화 요소지? 자, 세모는 C 집단의 하위 문화 요소지. 근데 만약에 이 세모라는 게 만약에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면 그때는 하위 문화이면서 반문화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너네가 이거 볼 때 대부분의 모든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은 전체 문화 요소를 공유해. 그리고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으면 그 집단은 하위 문화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OX다. 하위 문화를 모두 다 더하면 전체 문화가 된다. 다시, 전체 문화는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건데 하위 문화란 요소는 그들만의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모두 다 더하면 전체 문화가 되는 게 아니지. 너는 기출문제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가 하위 문화를 모두 더하면 전체 문화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너는 거기 하위 문화 1번 87페이지 특징 봐봐. 자, 거기 특징에 보면 내가 밑줄 쫙 쳐놨어. 굵은 고딕체로. 한 사회 내에 있는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이 전체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거야. 한 사회, 즉 하지마. 한 사회 내에 있는 모든 하위 문화 중에 공통적 요소가 전체 문화 요소인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거기 꼭 별표 치시고 그 내용이 선택지로 구성이 될 테니까 자, 이 내용이 헷갈리면 고민하지 마. 요 그림 떠올리면 돼요. 요 그림 떠올리면 돼. 그치? 오케이. 그리고 최근에 너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평가원 모의고사랑 이제 너네가 교육청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근데 주의할 게 있다. 교육청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평가원을 못 따라가. 너무 평이해. 그치?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는 근데 문제는 기출 외에 너네가 보면 6월, 9월 평가원 딱 수능 딱 3번, 수능은 빼고 그럼 6월, 9월밖에 없잖아 올해는. 그 나머지 작년도 기출인데 그 결과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볼 기회가 없어. 사탐은 특히 나중에 너네가 여름방학 이후에 진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때는 사설 모의고사 있지. 사설 모의고사도 괜찮아요. 사설 모의고사 괜찮고 또 선생님도 카페 가면 이제 모의고사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볼 때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거야. 요 정도 돼요. 그래서 꼭 하나 주의할 거 요거 많이 물어봐. 반문화도 하위 문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위 문화는 반문화적 요소가 없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적 요소가 있는 하위 문화가 있다. 오케이?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 자, 그럼 하위 문화 요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88페이지 반문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다 정리가 된 거니까 너네 88페이지에 복습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복습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 또 이런 하위 문화가 어떤 거 있냐면 그런 것도 알아요. 또 사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종교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단들 있지. 그런 쪽도 일종의 반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9페이지에 이제 대중문화가 있는데 대중문화는 출제된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내신이 있고 그러니까 확인만 할게. 자, 89페이지 대중문화의 의미 봅시다. 한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하여 밑줄 쫙 끝.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대중문화.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대중문화. 그럼 형성 과정은 밑줄만 칠게요. 자, 산업화 밑줄. 자, 두 번째, 의무교육. 자, 무슨 말이냐면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먹고 살만해졌잖아. 여유가 생긴 거고. 의무교육 실시로 글을 알게 됐잖아.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요. 보통선거,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지. 보통선거는 민주화야. 그리고 여기다가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TV,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서 구성원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쵸?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대중매체가 있는데요. 자, 종류의 밑줄만 칠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인쇄매체, 전자매체, 뉴미디어. 그래서 시험에는 자, 인쇄매체는 너네가 신문만 체크하면 돼요. 서적신문. 전자매체는 라디오 밑줄, 그 다음에 TV 밑줄, 그 다음에 뉴미디어는 인터넷인데 시험에는 주로 SNS로 출제가 될 겁니다. SNS로. 그래서 이 대중매체가 원래는 2년 전까지는 수능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지금은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와. 평가원에서는 경향이 이제 대중매체를 잘 안 내는데 그래도 교과서에는 언급이 돼 있고 교육청에서는 자꾸 언급을 하니까 자, 확인만 해야 돼. 그래서 너네 그 밑에 보면 대중문화의 기능, 순기능, 역기능은 내가 볼 때 IQ 한 55 정도 되면 충분히 스스로 독해해서 가능한 내용이니까 좀 너네한테 맡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대중매체 확인만 하고 갑시다. 자, 대중매체 봐봐. 자, 유형 4가지야. 자, 인쇄, 음성, 영상, 뉴미디어. 자, 인쇄부터 갈게요. 자,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심층적 정보. 자, 4가지 대중매체 중에 가장 심층적인 건 인쇄매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방향 밑줄 3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쇄매체는 신문, 서적 이 2가지만 알면 되고, 자, 음성매체는 라디오입니다. 자, 라디오에서 거기 시각정보의 처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죠? 옆에다 쓰자. 그럼 얘는 음성이지? 청각정보. 청각정보. 음성매체는 청각정보. 그리고 자, 음성매체도 일방향이야. 음성매체도 일방향. 그래서 너희들은 라디오만 알면 돼. 자, 영상매체는 TV만 알면 되고요. 자, 2번째 줄의 밑줄. 생생한 정보. 옆에다 쓰자. 아, 옆에 있죠. 시청각 밑줄. 시각 플러스 청각. 시청각. 자, 그 다음에 영상매체도 일방향이에요. 영상매체도 일방향이야. 그럼 너네 물어보자. 얘들아, 위에 있는 음성매체 라디오랑 아래에 있는 영상매체 TV랑 누가 더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빠를까? 구분 불가. 둘 다 빠른 거야. 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인쇄매체보다는 둘 다 빠르겠지. 그치? 자, 그럼 2번째. 그럼 누가, 자, 다시. 음성매체와 영상매체 중에 누가 더 정보 전달의 범위가 광범위할까? 구분 불가. 이것도 구분 불가. 그래서 그냥 너네 뭐만 알면 되냐면 음성매체와 영상매체는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하다. 단 누가 더 광범위하고 빠르다는 구분할 수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뉴미디어 있는데요. 시험에는 SNS로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자, 3번째 줄에 밑줄 양방향. 3번째 줄에 양방향 밑줄 치고요. 자, 특히 너네 뉴미디어에서 이 SNS가 나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잘 봐. 자, 뉴미디어 이전의 영상매체, 음성매체, 그 다음에 인쇄매체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가 엄격하게 구분돼. 그래서 생산자는 주로 어떤 사람? 전문가들. 뭐 기자, 교수, 뭐 어떤 뭐 전문가들인데 그리고 소비자는 단순히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일방적이었지. 근데 SNS로 들어오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그 결과 소비자가 동시에 소비자만이 아닌 생산자로서도 참여가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프로슈머라고 하고요. 하지만 시험에는 프로슈머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온다.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라고 나오는 거야.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자, 그래서 다시 SNS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또는 약화된다. 불명확하다 또는 약화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는 뭐라고 나오냐면 생산과 소비의 결합 정도가 높다라고 나와요. 생산과 소비의 결합 정도가 높다. 그래서 양방향이야. 양방향. 그럼 너네가 주의할 건 뭐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인쇄, 음성, 영상에 비해서 뉴미디어 SNS 시대의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말도 안 되는 정보들 많잖아. 그리고 너네 생각하면 유튜브 생각하면 되잖아. 너네도 직접 정보를 올릴 수 있잖아.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 그치? 하지만 양방향 시대에서 생산과 소비의 결합 정도가 높다. 오케이? 너 선생님도 유튜버잖아. 너 혹시 유튜버 있니? 그러면 저기 혹시 선생님 그 구독한 사람 하나 둘 너, 여기 옥상에 있니?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자, 내가 지금 빨리 실버 버튼을 받아야 돼.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구독하고 엄마 이리 와 구독하고 아빠 구독하고 친구들한테 다 카톡 보내. URL 보내서 구독하라고. 다음 주까지 10만 달성돼야 돼. 다음 주까지 10만이 달성되려면 98,700명 정도 추가로 구독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10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물론 아직은 뭐 볼 건 없고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 올라갈 거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너무한다 진짜. 오케이. 자 그럼 종강하자. 완상해서 안 되겠어요. 종강해야 되겠어. 자 이제 일단 요 정도 구별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은 좀 너무 평이하잖아. 근데 좀 시험이 만약에 나오면 좀 복잡하게 나오니까 자 맨 밑에 2번 대중매체 특징 비교. 이건 거의 이해하고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 자 첫 번째 봐봐.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보 전달의 동시성. 자 동시성은 뭐냐면 얼마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의 의미야. 자 그래서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의미가 이거야.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동일한 시기 밑줄 쫙 쳐. 동일한 시기에 전달되는 정보. 자 다시 정보 자 뭐라 했냐면 전달의 동시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정보가 동일한 시기에 전달되는 정도. 그럼 너네 봐봐. 가장 높은 것도 볼까? 얘들아 생각해봐. TV 있지. TV는 무조건 정보가 동시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게 너네 IPTV나 재방송을 빼는 거야. 그러면 9시 뉴스 예를 들어 요새 9시 뉴스가 없구나. 자 예를 들어 뭐 MBC 8시 뉴스는 MBC 뉴스가 8시에 빵 전국에 때리지. 그러면 그 정보는 모든 소비자에게 다 8시에 동일하게 전달되잖아.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TV와 라디오가 정보 전달의 동시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TV와 라디오는 구별할 수가 없고 일단 재방송은 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그 다음에는 SNS야. SNS. 왜냐면 너네 SNS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동시성은 좀 떨어지고요. 가장 낮은 게 신문이지. 신문은 동시성 자체가 불가능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용의 동시성도 똑같은 거야. 자, 해당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비자가 동일한 시기에 받아들이는 정보. 이것도 똑같아. 전달은 대중매체 입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전달하는 정도고요. 정보 수용의 동시성은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정도. 그래서 순서는 똑같아. 단 TV와 라디오는 구별할 수 없어. 그럼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면 뭐 TV, SNS, 신문 이렇게 구별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보 전달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정보. 똑같지. TV는 전달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겠지. 근데 SNS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비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신문은 동시 자체가 가장 불가능하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TV, SNS, 종이신문이고요. 자, 정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TV, 종이신문, SNS가 제일 작지. 그치? 그 다음에 정보 수용자의 수동성은 SNS가 가장 낮다. 쌍방향이니까. 그래서 TV, 종이신문은 일반적으로 정보 수용자의 수동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수동성이 높아. 일방향이니까. 그런데 SNS는 수동성이 낮다. 양방향이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들아 특별히 최근에 그래서 평가원은 출제가 안 돼. 그래도 우리 개념 공부할 때 한 번만 좀 확인하자는 차원이니까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정도로 끝내고 자 8단원 문화와 인간생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9페이지 자 문화변도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문화 변동 파트를 너네가 이제 어떻게 정리해둬야 되냐면, 문화가 변동을 한다면 원인이 있을 거고 과정, 결과가 있겠지. 그래서 먼저 자, 뭐 거기에 문화 변동의 양상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가는 거 일단 첫 번째, 자, 문화가 변동을 한다면 그 문화 변동의 요인을 볼 거야. 문화 변동의 요인.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재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외재적 요인이 있어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이거야. 자, 어떤 한 사회 또는 한 집단이 있어. 또는 한 국가가 있으면 내재적 요인이라는 건 외부와의 접촉 없이 그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문화가 변동하는 거고, 외재적 요인이라는 얘기는 그 사회 외부에서, 그 집단 외부에서, 그 국가 외부에서 외래 문화 요소가 유입되는 거야. 그로 인해 문화가 변동하는 거 우리가 외재적 요인이라고 그래. 자, 그래도 시험에는 이 내재적 요인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발견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발명이 있다고. 발견, 발명.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거 아니죠? 얘들아, 발견은 뭐야? 원래 존재했지만 몰랐던 거지. 찾아낸 걸 발견이라고 하는 거고,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너네 교재 보면 발명의 대표적 사례로 뭐가 있냐면 활 또는 바퀴, 자, 이런 게 있고요. 발견은 비타민, 불, 뭐 전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너네가 비타민, 불, 전기는 실제 평가에 한 번씩 나왔던 거니까 발견의 대표적 사례인데, 자, 가끔 또 이 발명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봐. 어떻게 나누냐면, 자, 1차 발명, 말 그대로 최초로 만들어내는 게 1차 발명이고요. 자, 1차 발명으로 만들어진 걸 아이디어를 얻어 또 새로운 걸 만들면, 자, 2차 발명이라고 해요. 잘 나오진 않지만, 자, 1차 발명은 대표적인 사례가, 자, 활을 만들어냈더니 활의 시위를 당기다 보니까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 뭐를 만들었냐면, 자, 현악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1차 발명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고, 2차 발명은 즉 이미 존재한 문화 요소를 조합 또는 응용하여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꼭 이렇게 생각해. 무조건 너네가 1차, 1차를 만들고 바로 2차를 응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새로 만들어낸 거고, 2차는 기존에 존재하는 걸 바탕으로 조합하거나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 결국 둘 다 새로 만들었지. 하지만 없던 거에서 만들면 1차. 기존에 존재하는 걸 바탕으로 만들면 2차. 자, 그 정도만 구별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 변동의 요인 중에, 자, 내재적 요인에는 발명과 발견. 근데 그 외에도 무조건 외우면 안 되는 게,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발견, 발명이 없어. 근데 독해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문화 요소가 들어온 게 아니야. 그런데 문화가 변동했어. 그럼 그것도 내재적이지.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 들어와서 국가 시책으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했거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변했어. 그러면 새마을운동은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내재적 요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꼭 발견, 발명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뭐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 그로 인해 문화가 변동했다. 이것도 내재적 요인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재적 요인은 내부가 아닌 그 집단, 그 사회, 그 국가 외부에서 외래 문화 요소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외재적 요인을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요. 외부에서 문화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문화, 자, 전파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네 머릿속에 외재적 요인, 문화 전파. 자, 그러면 이 문화 전파가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자, 직접 전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간접 전파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가 있거든. 요거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다시 뭐라고요? 자, 첫 번째는 직접 전파. 자, 두 번째는 간접 전파. 자, 세 번째는 자극 전파인데, 자, 문화가 전파될 때 직접 전파는 말 그대로 직접 접촉해서 문화가 전파된 거야. 사람들 사이에 직접 접촉을 통해 문화가 전파된 거고, 간접 전파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거야.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 전파. 자, 그 다음에 자극 전파는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일단 문화가 전파됐어. 그러면 전파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부에서 전파된 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면 이거 우리가 자극 전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요때 내가 발명이라는 표현을 썼지. 왜냐면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냥 발명이 아니라 전파된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낸 걸 우리가 자극 전파라고 해요. 자, 일단 이게 기본 정의인데 조금 깊게 들어간다. 자, 특히 사회문화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인데, 그럼 너는 생각해봐. 다시 내가 직접 전파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 간의 직접 접촉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간접 전파는 매개체를 통한 거라고 그랬고요. 자극 전파는 직접 전파 또는 간접 전파를 통해 문화 요소가 외부에서 전파, 유입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걸 만든 거야. 자, 그러면 너 잘 봐. 자, 여기 A국이 있어. 자, A국에 별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A국에 별이라는 종교가 있고 여기에 B국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 C국의 상인이 A국에 상행위를 하러 갔다가 C국의 상인이 B국에 별이라는 문화 요소를 전파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B국 입장에 문화 전파가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거 직접 전파야 간접 전파야? 다수결로 해보자. 아니 이거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자, 직접 전파다. 손 들어봐. 간접 전파다.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오늘부로 사용을 그만둘게요. 얘들아 잘 봐. 이게 함정이 뭐냐면 자, 이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너네 자, 직접 전파의 정의 보자. 직접 전파의 정의를 보니까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 자, 너네 항상 공부할 때 이래. 직접적인 접촉만 미출지는 안 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달하는 사회, 즉 제공하는 사회와 전달,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직접 접촉이야. 그래야 직접 전파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일까? 자, 별이라는 문화 종교는 A국에서 제공하는 거고 수용은 누가 하죠? B국에서 하지. 그러면 이게 직접 전파가 되려면 A국 사람과 B국 사람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전파돼야 직접 전파야. 근데 지금 누가 전파했어? C국 상인이 전파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제공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잖아. 수용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네가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여기서 매개체는 꼭 알아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매개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C국 상인은 매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돼. 직접 전파는 제공하는 사회 구성원과 반드시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C국 상인은 제공하는 사회 구성원 A국 사람이 아니고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 B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C국 상인은 뭐가 될 수 있다? 사람이지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국과 B국 사이에 직접적 접촉이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다시 간접 전파는 매개체를 통한 문화 전파인데 이 매개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간접 전파의 대표적 사례는 한류가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BTS를 포함한 뭐 투바투 아니? 내가 한번 얘기했지? 오케이. 뭐 이런 나도 이제 몰랐다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최근에 컴백한 걸그룹 몰라? 정은지. 야, 너네는 공부를 안 하면 좀 걸그룹 공부를 연구라도 좀 해라. 너무한 거 아니냐? 자, 다음 회 숙제.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은 누굴까요? 이제
TV 많이 봐야지. 하여튼간 그래서 유튜브 많이 봐야지. 자, 매개체는 사람들에서 한류 열풍 알아두고요. 근데 자극 전파는 이거야. 문화가 전파됐어. 근데 이 전파는 직접도 되고 간접도 돼. 그러면 전파된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걸 만든 걸 우리가 자극 전파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너네 이거 대표적인 사례를 이거 말면 돼. 대표적인 뭐 있냐면, 자, 중국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나라로 한자가 들어옵니다. 삼국시대 때. 근데 신라에 한자가 들어왔는데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설총이 한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뭐를 만들어? 이두를 만들지. 그럼 이 이두가 대표적인 자극 전파가 되는 거죠. 되니? 오케이. 자, 또는 뭐가 있냐면, 자,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넘어갔어. 그때 인디언들을 만나지. 근데 인디언들은 문자가 없었어. 근데 인디언들 중에 체로키 부족의 인디언들이 알파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들만의 세코야 문자를 만든 거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거기 가서 자극 전파의 사례 두 가지. 한자, 이두. 체로키, 세코야 문자. 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출제가 되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자, 직접 전파에서 말하는 이 직접적인 접촉은 제공하는 사회와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야. 만약에 제공하는 사회 구성원 또는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이 아닌 그 제3국의 사람에 의해 전파가 되면 이때는 그 제3국 사람이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자,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을 하면 이런 문화 변동을 내재적 변동이라고 할 거고, 자, 이러한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을 하면 외재적 변동이라고 할 거야. 내재적 변동, 외재적 변동.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에 보면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이 나와 있지? 이거야. 발명, 발견 등에 의해서 외부와의 접촉 없이 문화가 변동하면 내재적 변동이고, 자, 문화 전파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면 외재적 변동인데, 자, 갑자기 띡 하고 어떤 용어가 등장하냐면, 자, 문화, 자, 접변이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문화 접변. 자, 그럼 이제 확인하자. 자, 용어 정리. 자, 문화 접변이란 얘기는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해서 변동한다. 이게 바로 문화 접변이야. 그럼 봐봐.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한 변동. 내재적, 외재적. 내재적 변동이야, 외재적 변동이야. 문화 간에 접촉을 했다는 얘기는 외재적 변동이지. 그래서 무조건이야, 무조건. 문화 접변은 무조건 외재적 변동이에요. 자, 문화 접변은 무조건 외재적 변동이고, 자, 여기다 또 하나 너네가 추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문화 접변을 물어볼 때 또 두 가지를 물어봐. 독해에서 이 문화 접변은 하나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있어. 자발적 문화 접변과 강제적 문화 접변. 그럼 자발적 문화 접변 또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이요. 독해에서 풀면 돼. 그럼 내가 생각해봐. 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 했잖아. 그럼 창씨개명은 강제적이야,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었지. 그러면 강제적 문화 접변이지. 그런데 친일파들은 먼저 한 애들도 있잖아. 걔네들은 뭐야? 자발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 특히 제시문에 어떤 강제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자발적 문화 접변을 보는 게 맞아. 근데 언급이 나와 있을 때는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포인트는 이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이 문화 접변, 즉 문화의 접촉적 변동, 이 문화 접변은, 자,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있으면, 자, 외래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외래 문화 요소를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에서 자문화 요소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문화 요소 또는 전통 문화 요소를 B라고 그러면 문화 간의 접촉적 변동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일단 외래 문화 요소 A가 우리나라로 전파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자문화 요소 B와 접촉을 해야 돼. 접촉을 한 이후에 문화가 변동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외래 문화 요소 A와 우리의 자문화 요소 B가 접촉을 했어. 그 접촉한 결과
문화 접변의 결과를 그래서 시험에 물어봐요. 문화가 접촉적으로 변동했다면 그 문화 접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문화 접변의 결과는 세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동화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병존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자, 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화, 병존, 융합.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외래 문화 요소 A와 우리의 자문화 요소 B가 만난 거야. 그럼 다시 외래 문화 요소 A와 우리의 자문화 요소 B가 만났을 때 일반적인 동화는 우리 문화 요소가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동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외래 문화 요소 A만 남아있는 거. 이게 동화고 일반적인. 병존이라는 건 외래 문화 요소와 우리의 자문화 요소가 만났더니 만난 이후에도 외래 문화 요소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자문화 요소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병존이에요. 병존. 자, 그런데 융합이란 얘기는 외래 문화 요소와 자, 우리의 자문화 요소가 만났는데 서로 접촉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어. 근데 중요한 거. 새로운 게 만들어졌지만 그 새로운 게 만들어진 안에는 외래 문화 요소 A와 우리의 자문화 요소 B의 정체성이 녹아 있어요. 그럼 너희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 동화부터 볼까? 얘들아, 동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언어 습관 아니 의복 문화죠? 개항기 이후에 한복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결국 외래 문화에 우리가 동화돼서 의복 문화는 다 동화된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병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냐면요. 너네 저기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지. 그럼 중국의 화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어. 그들은 한국말 써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식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 그리고 전통 어떤 민족 문화를 유지하는 것도 있잖아. 그 한국 문화적 요소도 갖고 중국 문화적 요소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병존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융합은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잘 봐. 서양에서 뮤지컬 양식이 들어왔어. 우리의 사물놀이와 만났어. 접촉.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양식의 퍼포먼스가 등장했죠. 난타. 난타는 원래 기존에 없던 거잖아. 근데 유럽의 뮤지컬 양식과 우리의 사물놀이 양식이 만나면서 난타라는 새로운 퍼포먼스가 등장했지. 그럼 난타 안에는 우리의 사물놀이의 어떤 정서가 녹아있잖아. 서양의 뮤지컬 양식도 녹아있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너네가 요 세 가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체크할 거. 좀 이따 사례를 교재로 정리하고. 그럼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말한 동화, 병존, 융합은 문화 접변의 결과지. 그치?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가 등장했어. 그렇다면 문화가 접변된 이후에 자, 자문화의 접변 이후에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건 누굴까?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 자, 동화는 자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졌지. 병조는 여전히 자문화가 남아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융합은 새로운 게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정체성이 녹아있잖아. 그래서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건 동화, 병존, 융합이에요. 이런 게 선택지로 나올 거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 자, 평가원은 아직 여기까지만 물어봤어. 평가원은 문화접변의 결과 중에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 여기까지 물어봤는데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자, 그렇다면 문화접변 이후에 자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는 건 누구냐? 모습이 변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는 건 동화는 고유성이 사라졌지. 병조는 고유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요. 융합은 새로운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체성은 남아있어도 고유한 모습은 사라졌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해. 못 체크한다. 문화접변의 결과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 건 누구고 자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된 건 누구냐. 여기까지 확인. 자, 여기까지 확인하면 한판 정리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 확인하면 한판 정리가 끝난 거고요. 자, 그래서 너네 100페이지에 보면 자, 유형의 첫 번째 이제 문화 공존, 병존, 사례. 자, 우리나라의 천주교, 개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다. 모든 종교가 다 공존하잖아. 대표적인 사례고요. 동화의 사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백인 문화에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상실하는 거.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화융합. 그래서 문화융합에 보면 자, 칠성각 미출처, 칠성각. 그 다음에 돌침대, 재즈. 그 다음에 중남미의 성모숭배. 이 사례는 정확히 알아두고요. 밑에 하나만 더 쓰자. 헬레니즘 문화. 자, 헬레니즘도 대표적인 헬레니즘이 얘들 헬레니즘이 어떤 문화죠? 너네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잖아. 그러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쉽게 서양 문화랑 아시아 문화가 합쳐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헬레니즘 문화. 오케이? 그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자, 칠성각은 배경 지식만 알아나? 자, 중국에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 민간 신앙.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를 떨어뜨리면 산신령이 뿅 하고 등장하죠. 민간 신앙이었지, 도교. 그럼 중국의 불교와 우리의 민간 신앙이 접촉하면서 우리나라 절에 보면 중국에는 없던 도교적 요소인 칠성각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각 이름 정도 그냥 외워도 상관없어요. 외워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모숭배 보면 기독교라는 외래문화 속에 성모 마리아와 전통문화 속의 여신을 절충, 성모신앙이 발달했다. 그래서 너네 이거 알면 되는 게, 자, 원래 기독교는 카톨릭이 기독교 종교개혁해서 개신교가 등장하잖아. 너네 물어볼게. 카톨릭에서는 성모지. 그 마리아 동상이 있지. 교회는 있니 없니? 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자, 선생님은 종교적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에스파니아,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로 내려와서 정복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을 전파하는데 남미의 인디오들이 카톨릭을 안 믿는 거야. 왜 그런지 봤더니 너 생각해봐. 기독교에서 갓은 남성상이야, 여성상이야? 예수님도 다 남성상이고 성부, 성자, 성령에서 남성상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남성형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동상을 보여줬는데 이 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 신 안 믿게 이런 미개하게 생각한 거지 그들이. 그러니까 에스파냐고 보기에.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나온 게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엄마가 성모 마리아다 이러면서 성모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야. 기독교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 정도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100페이지에서 정리가 끝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자, 심화학습 28번, 29번 복습하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봐봐. 자, 문화 변동으로 인한 문제점 우리 한번 했죠. 문화지체 기억나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빨라서 생기는 부조화, 문화지체. 반대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빠르면 기술지체. 그리고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하면 규범이 없는 상태인 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아노미. 복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 변동까지 자 끝내고 복습하시고 문제를 좀 꼼꼼히 푸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이제 테마 10단원 들어갈 거야. 10분을 쉬었다 갈게요.